그들은 서정시라는 파일 속에 글을 가두었다. 서정시마저 불어난 것으로 믿으려 했기에 그들은 이런 것조차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화단에 심은 알뿌리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가 몇 통인지, 숲에서 집박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옷자락에 잠든 나방 한 마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루에 물을 몇 통이나 길었는지, 저스민차를 누구와 마셨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받았는지,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저물 무렵 오솔길을 걷다가 왜 걸음을 멈추었는지, 국경을 넘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 시는 나이덕 시인의 작품 파일명 서정시입니다. 2019년 백성문학상 수상작이죠. 현실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감시체제를 아프게 노래했습니다.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라이노 쿤체 시인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서정시라는 암호로 기록해둔 것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죠. 실제로 구동독은 서정시조차 불어난 것으로 간주해 감시하는 엄혹한 체제였습니다. 시인이 숲에서 집박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옷자락에 잠든 나방 한 마리를 바라보는 것도 감시의 대상이었죠.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도 꿈이 자라고 사랑이 꽃필 수 있을까요? 마틴 슈라이어 감독의 붓떼뜨는 동화 같은 영상 기법으로 사랑과 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붓떼뜨라는 제목은 1921년 3월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면서 프랑스어 대사를 딴 것인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발음하는 마지막 R을 삭제한 것입니다. 독일 영화죠. 독일에서는 2019년에 제작 개봉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지 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사랑을 담은 영화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평론은 이북으로 출간한 제 영화 평론집 사랑과 예술 아모르파트에 실린 글을 개작한 것입니다. 로맨스를 강조한 한글 제목과 달리 독일어 원제는 영화 세계 혹은 직역하면 꿈공장이라는 뜻의 트라움 파브릭인데요. 사실 원제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꿈과 공장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트라움 파브릭이라는 단어는 2017년 브란덴부르크주의 바벨스베르크시에 설립된 영화사 이름이기도 하죠. 남자 주인공 에밀이 스크린에 비친 여자 주인공 밀루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자 영화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트라움 파브릭 영화사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영화사 이름과 동일한 영화를 첫 작품으로 제작한 것이죠. 게다가 제작자인 톰 치클러의 실제 경험을 영화로 구성했다고 하죠. 1986년 구동독 영화사의 촬영 감독이 된 치클러는 칠레에서 온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은 1979년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떠났고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재회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동화처럼 시작되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 얘기는 1961년 군대 생활을 막 마친 에밀이 형 알렉스가 일하는 동독 영화 제작소에서 단역 배우로 일하기 위해 바벨스베르크의 스튜디오를 방문한 장면으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세트장의 풍경은 환상동화에 가깝죠. 계절과 시대와 문화가 뒤섞인 다채로운 파노라마가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소련 군인들을 간간히 비판하는 대사들도 시대의 아픔을 꼬집는 양념처럼 들어가 있고요. 김소미 평론가의 평가처럼 화사한 휘장을 걷어내지 않고 독일의 아픈 역사에 완벽한 할리우드식 낭만을 덧댄 작품으로 원형적인 멜로드라마의 전개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를 재현하려는 강박이 없는 촬영 스타일이 인상적이고 디지털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선명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듯한 쨍한 화면은 트라움 파브릭이라는 원제처럼 영화라는 허구에 대한 묘한 은유로 작동합니다. 에밀의 사랑도 영화의 시작과 함께 바로 시작되죠. 촬영장에서 프랑스의 유명 배우 베아트리스의 춤대역 배우인 밀루에게 첫눈에 반한 에밀은 그날 하루를 꿈처럼 달콤하게 보내고 다음날 프랑스로 돌아가는 밀루와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청합니다. 밀루는 붓떼뜨르라고 대답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제2차 베를린 위기가 정점에 이른 날이었습니다. 4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점령기간이었던 1948년에 동독의 소련 군정이 베를린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제1차 베를린 위기가 닥쳤었죠. 다행히 이듬해 제섭 말리크 협정을 통해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958년 동독 정부가 소독 주민의 베를린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된 2차 베를린 위기는 수년간 이어져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고 국경을 봉쇄한 후에야 해결됐어요.
서베를린의 호텔에 묵고 있는 밀루가 에밀을 만나러 가지만 바벨스베르크로 연결된 글리에니커 다리에서 저지당합니다. 1961년 8월 13일이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동독 정부가 동서베를린 통행로 80개 중에서 73개를 폐쇄했죠. 밀루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차단돼 결국 에밀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파리로 돌아갑니다. 부테뜨르라는 대답이 남긴 여운이 실제 난관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시리에 빠져 술에 취한 에밀은 떠나간 한 감독의 사무실에서 잠들었다가 신임 감독으로 오해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독으로 행세하면서 베아트리스를 다시 캐스팅해 밀루를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실행되는데요. 에밀이 사랑에 감동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은 대역이나 단역 혹은 각 분야에서 소외당하거나 꿈을 이루지 못해 스태프로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슬픈 연대가 시작된 것이죠. 제2차 베를린 위기가 해결된 1962년 베아트리스가 캐스팅에 응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당위원회가 움직였고 일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당시 동독에서 영화 제작의 최종 결정은 제작소 소장이 아니라 구동독 공산당인 통일사회당 중앙위원회에 속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파견된 그로테 동지는 에밀이 구상한 영화를 당시 사회주의 영화관에 따라 체제선전수단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연의 우연이 겹칩니다. 에밀의 촬영은 성공적이었는데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은 특별한 갈등 없이 에밀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설득력이나 완성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짐작했는지 이 영화는 동화라는 의미의 독일어 메르헨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흐름도 즐거운 상상으로 다가오죠. 사회주의 영화관과 관료주의 형태도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성공시키기 위한 장치로 희화됩니다. 영화의 시작과 마무리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장면으로 구성된 것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요.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메르헨의 헨 발음은 몽골의 흐미를 연상하게 합니다. 흐미는 하나의 몸에서 두 개의 소리, 즉 목에서 나오는 소리와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함께 부르는 창법을 말하는데요. 그처럼 이 영화는 하나의 삶에서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에서 시작해 확실한 절망을 거쳐 비로소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밀과 밀루의 사랑, 그리고 오목한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밀의 확실한 절망은 영화 촬영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밀루를 보면서 시작됩니다. 밀루는 남자 주인공을 맡은 오마르와 이미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밀루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에밀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꿈꾸는 자신의 삶을 위해 오마르를 선택한 것이었죠. 또다시 시리에 빠진 에밀은 영화 촬영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함께한 동료들을 위해 촬영을 강행합니다. 자신의 사랑은 포기하지만 동료들의 슬픈 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밀루가 볼 때 그는 꿈꾸지 않는 것 같지만 동료들을 위한 사랑도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꿈인 것이었죠. 에밀은 신분이 드러나 구속되고 맙니다. 제작소 소장 백이 감독을 교체하면서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동료들이 에밀 없이는 촬영하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에밀은 복귀하게 됩니다. 확실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슬픈 연대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죠. 에밀도 밀루의 사랑을 확인하고 밀루만을 위한 춤 장면을 클라이맥스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밀루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감옥이야 라는 오마르의 항변과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밀루의 결정으로 촬영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도 에밀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마도에 대한 희망을 다시 기다리듯 촬영 준비를 마치고 밀루를 기다립니다. 에밀은 밀루에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촬영하자고 설득하죠. 확실히 접은 마음속에서 아마도의 대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스태프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 영화는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아니라 댄서를 사랑한 엑스트라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밀루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사실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결국 촬영하기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밀루는 촬영이 끝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기 위해 글리에니커 다리 위에 서는데요. 그러나 검문이 끝나고 시동을 거는 차에서 밀루는 급하게 내립니다. 서독이 아니라 동독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제 밀루에게 에밀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같이 꿔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는 영화의 결말은 이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독일 국민 가수 헬레네 피셔가 부르는 주제가 See You Again이 폐막 영상에서 빨려드는 선율과 함께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